또 지설대를 제가 삼켰습니다. 목을 세우고 이걸 손가락으로 밀어 넣었어요. 65kg 몸무게가 25kg가 됐어요, 제가. 몇 킬로요? 25kg. 아버님과 어머님께 건강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마지막 술을 드리고 저를 드리고 화기애애하게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있는데 입은 웃고 있고 그러면서 주먹을 이렇게 쥐어 보이면서 막 손을 흔드시면서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직화해서 운영을 하고 감시 통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조직 생활을 하는 곳이 소년단입니다. 그러니까 10살 때 이 소년단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하면 이 소년단 지도원이 사상교육을 주입을 시키고요. 또는 감시하는 이런 역할까지 하는 것이 이 소년단 조직, 소년단 지도원입니다. 송희 씨 소년단 왜 싫어요? 10살 때 이 소년단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사상교육을 주입을 시키고요. 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할당을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단체가 소년단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 소년단에 들면은 내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도끼 가죽부터 많이 걷거든요. 그걸 걷어서 바치는 분이 소년단 선생님이에요. 안 내면은 또 계속 집에를 갔다 왔다 이거 시켜요. 10번씩. 담임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소년단 선생님이 최고로 씁니다. 소년단에서. 왜 그렇게 소년단을 싫어하는지 사실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정확히 소년단 지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년단 지도는 우선 학생들이 사상교육을 책임졌어요. 목소리 똑같아. 진짜. 학생들을 당에 충실한 후계자로 키우자면 그 애들이 기본 사상이 좋아야 되지 않아요. 사상이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 눈빛 봐봐. 선생님 저 눈빛 봐봐. 완전. 선생님 그래서 아니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목소리부터가 소년단 그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옛날 얘기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정말 학생들을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육을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해야 돼요. 진짜 완전 세다. 이제 나온 느낌이 세. 야 오늘 임팩트 있습니다. 강하게 해서. 어떻게 강하게? 토요일이면 소년단의 날이에요. 네. 이거는 소년단 지도원이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에서 일주일간의 있은 생활을 정말 정치 사상 교양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 그날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올바르지 않은 아이들을 교양하고 그들이 평정을 내려서 추방도 하고. 맞아. 추방까지. 저 안선미 씨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송희 씨가 지금 약간 리액션이 큰데 한송이 너 조용히 해라 라든가 아니면 사상 엉망이야 라든가 한번 혼내주는 거 한 번만 해보세요. 재연해 주세요. 머리 저렇게 염색하고 염색했어. 자 머리 노랗게 하고 왔어요. 한성희 학생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항상 준비. 아이고 한성희 학생이 인사하는 거 좀 틀렸어요. 진짜 틀렸죠? 한송이 씨 한상 준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항상 준비 딱 이게 딱 꺾어줘야 돼요. 여기 직선이다가 여기 45도가 딱 해줘야 되거든요. 한선미 가만히 씨, 있어 보세요. 저 마음에 드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선생님 이거 우리는 그동안 송이가 맞게 한 줄 알았어요. 항상 얘기하길래. 한상 준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성희 학생 하는 인사는 그렇게 안 됐어요. 학생은 항상 5손가락을 펴서 엄지손가락은 굽혀야 돼요. 아 맞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준비하면 딱 여기 겨드랑이 90도로 깎이면서 엄지손가락은 허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딱 이렇게 올라가요.
보니까 소년단 지도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전에 다들 이렇게 좀 약간 공포에 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치원 지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소년단 입단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래를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유치원 들어갈 때는 뭐 원스님의 사진은 언제 봐도 기뻐요 이렇게 동요처럼 들어가거든요. 근데 소년단 딱 입단하면서 이제 그 뭐 밝아오는 조국 땅에 노을 비추로 이게 군가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입단할 때 선서하고 이 노래 하면 입단해요. 그다음에 요거 끝나면 계속 부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뭐 하냐면 항상 준비하는 노래가 있어요. 태연한 품도 장군님 그 품. 그럼 여기 조장이 항상 학교단장이 항상 이거 해줘야 돼요. 자라난 그 품도 장군님 품이다. 요거 맞춰서 우리가 이거 열병식 훈련 같은 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몇 살 때예요? 몇 거기 살? 이민학교 2학년. 9살 때. 9살 때. 미니 씨. 저희는 소년단 지도원을 줄여가지고 써지라고 그랬거든요. 소지라 그래. 네, 애들끼리 막 써지 나타났다면 다 숨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저도 소학교 때 9살 때예요. 월요일 날 아침 같은 경우에 교장선생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소년단 지도원이 이게 애들 서 있는 그 골목 다니면서 이렇게 앞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절반만 딱 잘라놔요. 안 자를 수 없게. 그리고 손톱에 네일을 발랐다 와서 이렇게 싹 꼬집어 놓고 가요. 굉장히 싫어요. 꺼집는 건 양반이에요. 제가 소름 돋아요. 그 소년단 지도원만 나타나면 완전 바짝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야, 모든 학교에 다 있나 봐. 그게. 아니 근데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들은 다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 하더라고요. 맞아, 아가씨분들. 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다 예쁜 선생님들. 너 또 반했구나. 좀 다른 경험이 있었나 보네요. 예. 난 소지고, 넌 학생이야. 정신 차려. 대현이는 그러면 반한 거예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런지. 근데 대현 씨한테 있는 소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써지라면 저도 진짜 무서워했어요. 왜냐면요 아침마다 정문에서 항상 불량 복장한 애들, 행동 불량한 애들 잡아서 그러니까 아침에 앞머리 기르고 가면은 항상 잘라놔요. 그리고 매도 맞고. 북한은 우선 학생 사업위가 생기발랄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기와 정열이 넘치는 젊은 청년들로 소년단 지도원을 뽑는 거예요.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로. 그래야만 애들도 사상이 투철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사실은 이 소년단 지도원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어울려 왠지. 잘했겠다. 저는 왜 꿈이었냐면 학교 때 저희 소년단 지도원이 있고 제가 그 선도부처럼 제가 단 부위원장,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 책임 여학생 회장인 거예요. 그래서 소년단 지도원은 학생들 등교할 때 복장 검사하고 뭐 할 때 딱 뒤에 있습니다.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더 위압감이 있거든요. 뒤에 딱 이렇게 하고 쉬시고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새끼 소진 거예요. 저희는. 맞아. 저희가 새끼 소지가 되어가지고 너 왜 머리 길렀어? 몇 반이야? 그러죠. 그러면 2학년 3반 그러면 크게 얘기해. 와. 그리고 저희가 처벌도 줄 수 있어요. 같은 학생인데. 같은 학생인데. 들어가지 마, 이렇게. 처벌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워낙 섹시하고 카리스마 있고 그래서 나는 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소지할 거다. 너무 즐겼구나 그 권력을. 아, 이제 제가 진짜 얘기를 들을수록 왜 소년단 지도원 다 무서운지 알겠다. 근데 예.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무슨 거기서 뭐 토끼 가죽 걷는다고. 네. 그걸 왜 걷어요? 토끼 가족은 우선 학생들이 정치 조직에 입단했잖아요. 소년단에 입단해가지고 꼬마 가지. 꼬마 가지란 게 즉 다시 말하면 나라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너네도 원수님과 지도자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따라 배우자면 이런 거 해야 된다 해서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꼬마 지금 과제. 못 먹거든. 우리 소년단 지도원들은 분단 현장 할 때 그 할당해줘요. 너네가 토끼를 사다 엮고 풀을 뜯어서 토끼를 먹여서 키워라 이렇게 하고 꼬마 계획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바지, 공병, 헌옷 이런 거 다 걷어서 맞아요. 이런 거 걷어서 나라에 보탬을 주기 때문에 이거 학생들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가르쳐 주는군요. 네, 예, 아니면 예. 그냥 집에마다 이렇게 재활용 이렇게 물건 냈두면 누가 그냥 주워가면 되는 건데 왜 학교에 내야 되나요? 바지, 파동, 휴지, 그리고 인분, 그리고 먹은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년단원들이 뭐를 하냐면 스파나하고 벤치를 들고 그 전동기를 뜯어요. 그 전동기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전동기를 해체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거기 동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동이 어디 있어요 집에. 아버지 데리고 가갖고서
전동기 뜯어갖고 동선을 푸는 거예요. 잡히게 되면 아버지가 처벌받고 이런 아버지 교화가거든요. 근데 참담한 현실인 게 뭐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내라는데 아이는 없잖아요. 어디 가서 얻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아버지 어머라니면 야 엄마 아버지도 직장에서 내라 그러는데 죽겠구나. 맞아. 그러니까 엄마도 내고 아빠도 내고 나도 내고 오빠도 내고 하니까 집안을 그냥 다 털어내야 돼요. 얘는 지금 오빠하고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아이들이 7, 8씩 되는 거, 그거 내봐요. 엄마, 아버지까지 내야 되는데. 자, 보라. 7명, 5명이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파철 내래요. 김치떡 뚜껑 올려놓은 거, 그 소뚜껑이네, 소뚜껑 드러내지. 엄마가 아침에 마늘 찔라고 딱 절구 칠라고 보니까 절구꽁이가 없어졌지. 자, 연탄 찍으려고 기계 찾으니까 연탄 기계도 없어졌지. 새땡이라고 생긴 건 다 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 아버지 엄마 내라는 소리 알아주냐? 이래요? 아버지! 야, 세상에. 아니 이거 너무 미련한 짓이잖아요. 내다! 뭐까지 내라 그래? 파리도 잡아내라 그래, 파리도 잡아내라 그래, 파리! 에이 이건 뭐 아, 진짜라니까! 파리를 왜 잡았어요? 이건 아니야. 있어요. 잡으라 그래요. 진짜 쉬운 꼬마 과제가 있거든요. 네. 제일 좋아하는 꼬마 과제가 파리 에이, 잡아내라는 거예요. 말도 안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파리를 쓰려고 잡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파리가 너무 하도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약이 없다 보니까 애들한테 파리를 잡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머리 섰네요. 그리고 토끼 가죽 같은 경우도 지금 지도원 선생님은 옛날에 소년단 입단한 다음에 낸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안 해요. 소년단 입단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2매 내다가 뭐 3, 4학년 되면서 3매, 4매 이렇게 불거든요. 근데 3매를 바치면 2월 16일 날 1차로 입단할 수 있거든요. 맞아. 근데 아라처럼 학교 안 나온 애들은 강제로 끌어다가 집단으로 갔다가 6.6절 날 입단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2월 16일 날 딱 이거 했으면 넥타이 매고 딱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못한 애들은 너무 토끼 가지고 못 내서 입단도 1차로 못하고 우리만 히트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집에 가가지고 토끼 가죽 사주세요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하나가 토끼 가죽 2매를 사왔어요. 사왔는데 그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그 남자가 이렇게 토끼 가죽 이렇게 말거든요. 이렇게 말아갖고 우리 반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러더니 미니면 미니 머리 딱 때리더라고요. 토끼 가지고. 왜? 야 이게 뭐지? 막 우리가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요거를 그 대동료 지도 펼치듯이 탁 펼치는 거야. 근데 토끼 가죽 다 벼룩이가 먹은 먹은 거. 토끼도 여 있잖아요. 네. 토끼 가죽도 내면 딱 펴보고 토끼 꺼리 없는 거 불합격. 맞아. 네. 다리 없어도 불합격.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 네. 작으면 불합격. 머리 대가리 어디 갔냐? 대가리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돼. 팔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바람짝에다가 마분지처럼 쫙 펴서 사이즈 늘리려고 요만한 토끼 잡아갖고 이만하게 하다 보니까 종이 땅보다 더 얇어. 어우. 꼬마 가죽 그 토끼 가죽은 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안선미 선생님. 네, 토끼 가죽은 나라의 군부에 보내요. 토끼털 패딩을 만들어서 잠복 근무서는 군대들한테 털조끼, 털버선해서 아니,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해주든지. 나라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제일 힘이 약한 게 학생이거든요. 그 애들에게 꼬마 과제를 주어서 어쨌든 개미운동을 해서 큰일을 한다. 소년호 경비행기 증정서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관에게 전달됐습니다. 소년호 경비행기들에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충종다에 받들어 전체 학생 소년들의 옥촉 같은 신념과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북한 군인들이 입고 있는 털 옷은 사실 군복이지만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꼬마애들이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네. 그래서 이제 와, 북한은 너무들 정말 한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추워요. 6월 달까지 우리가 그 휴바를 입고 밤에 잠복 근무를 서요. 근데 한 해 입고 나면 이 토끼 가죽 다 실로 꼬매게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계속 겨드겨 입으니까. 그다음에 4월 달 되면 또 이제 원어물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떨어진 거 다른 거로 이제 교체해서 보는데 토끼 가죽에 보면 1학년 3반, 5학년 2반하고 다 매긴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몰래 그 토끼 가죽을 또 빼갖고 누굴 주나? 군간 가죽 장교들 또 주는 거예요. 장교들이 달라고 그래요. 자기네 자식들 내야 되니까. 아이고, 또 달라고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이 털토끼 다 빠진 거 그냥 갖다 끼워놓고. 아주 유행처럼 돌고 있네요. 그거 또 들어온 거 새 거를 갖다 장교들 주는 거야 이렇게 또. 미리 씨는 토끼 가죽 내봤어요? 아니, 저희는 토끼 가죽은 없어요. 역시. 평양은 집에서 토끼를 기를 수가 없어요. 아파트다 보니까.
그건 뭐냐? 그냥 뭐 저희도 꼬마 계획은 있어요. 얼마씩 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1월달에 1년치를 다 해야 돼요. 저희는 그걸 다 하려면 빈병을 한 100개를 모아야 되거든요. 빈병. 네, 근데 빈병 100개가 집에 없잖아요. 아무리 뭐 이따가 깨지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빈병을 사는 거예요. 던지고 던지고 사서 그다음에 수매를 해갖고 그 수매치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외에 무슨 뭐 학급에 뭐 새 학기가 되면은 테이블 뭐 의자 색칠한다고 도색감도 내야 되고 뭐 안에 또 페인트 칠하고 그거 더 내면 1년에 거의 합치면 다 합치면 한 3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어처구니 없는 게 또 있는 게 뭐냐면 가을이 오잖아요. 그럼 도토리를 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요만한 아이들이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10살, 11살짜리 애들이 아이들끼리 손잡고 배낭 메고 산으로 가거든요. 그럼 산에 갔다 길 잃어버려서 죽는 애들도 많고 굴러 떨어져서 죽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도토리를 하루에 5kg면 5kg를 무조건 수행 안 하면 선생님이 다시 올려보내요, 산으로. 그래서 도토리도 주셔야 되고 오미자도 따야 되고 그다음에 창출, 뭐 둥글레, 칡뿌리 이런 것도 다 캐서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정말 노동이에요, 애들이. 나물 깨는 것까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끼 가죽뿐만 아니라 되게 뭐가 많네요. 엄청 요구하는 많아요. 것들이. 근데 사실 없는 살림에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학교에서 걷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당에서 내려오는 꼬마 과제라는 것도 있지만은 학교에서 교장이 내리는 지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꾸리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돈, 이것은 학생을 통해서 걷어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무상교육, 뭐 무상이라는 얘기 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학생들에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학생들은 2중, 3중의 부담을 이렇게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년단 지도원이셨잖아요, 안선미 씨께서는. 근데 소년단에서도 걷고 학교에서도 따로 또 꼬마 과제라는 걸 해서 또 걷는 거였네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 있어도 나라에서 준 과제지 않아요. 그리고 교장이 학교를 운영하자면 나라에서 주는 자금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세부담을 없애라 이렇게 해야 될 대신에 어찌됐든지 간에 걸리면 난 승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모인하고 말아요. 말로는 세부담 없애라고 하면서 내적으로는 더 받아내고. 이게 뭐냐면 학교 학생들에게 원래 돈을 거두면 안 돼요. 근데 돈을 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토끼 가죽은 군인들에게 가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파동은 무기를 만드는 데 쓰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거예요. 안 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걸 내다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당에 토끼 가죽이 계속 돌고 돌아요. 작년도에 3학년 1반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다음날 장마당에 나가게 되면 또 3학년 1반 써가지고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요,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갖다 바쳐요. 근데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없어서 못 내거나 혹은 도저히 안 할 거야,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면서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꼬마 과제는? 제가 저희 반에 신옥정이라는 친구는 제가 지금도 이런 뭐 꼬마 과제, 토끼 과제 하면 제일 안타까운 친구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뭐 만들어진 뭐 수제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친구는 천재거든요. 근데 학교를 가끔 나와도 이 친구는 그 역사 이런 얘기를 뭐 몇 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냐 그러면 얘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때려 맞추는 애예요. 그리고 그 수학 공식 같은 경우도 한 번만 얘기해줘도 얘는 바로 외워버리는 애였어요. 근데 부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언니 손에서 형부하고 언니 손에서 이렇게 눈치밥 먹으면서 살았댔거든요. 그래서 막 학교 내라는 건 못 내니까 오면 선생님한테 맷띠 맞고 운동장 20바퀴 우리 학급 전체 세워놓고 한 명이 잘못해도 전체가 혼나거든요. 체벌이 있어요? 북한에 구호가 있어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그래서 얘가 하나를 못하면 우리 전체가 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하겠나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렇게 운동장을 한 20바퀴를 뛰면 애가 이렇게 뛰다가 중간에 서갖고 노란 막 열물을 막 토해요.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토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소년단 지도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낸 사람은 냈는데 안 낸 사람은 그렇다고 봐줄 수 없잖아요.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얘가 다니다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학교를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와, 꼬마 과제가 뭐라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그 장래가 이 아이가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야, 이게 무슨 일이 아니네. 너무 안타깝죠. 네. 저는 언니 그 친구 얘기가 너무 공감되는 게 딱 저예요. 진짜 학교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석탄 한 배낭도 겨우 낼 정도로 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내다가 진짜 집안 살림까지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2학년부터는 아예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는 좀 그 시기가 지났겠지. 나가 보면 또 다른 과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거 못했고 이거 못했고 한 번에 다 종합시켜요. 그러니까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숨어 다니고. 그러니까 저를 잡으러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공부해라 이거 때문에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과제를 내야 되니까 저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말로만 무상교육이지 이거 뭐 예. 뜯어가는 게 이거 말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뭐 일제 때도 뭐 월사금을 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일사금을 내라 한다고.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죠. 꼬마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참담한 단어는 처음 들어봐요. 저는. 꼬마 과제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좀 처참하고 북한 교육 현실이 이 정도인가 싶기도 한데 그 아까 안선미 씨 말씀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강조는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속 마음이 안타깝거나 그런 적 없으셨어요? 참 안타깝지요. 북한은 학생들이 너희 꿈이 뭐야 하면 꿈은 아버지 원수님과 지도자 선생님께 충직한 소년단으로 자라나겠다 이것이 꿈이에요. 애들이 참 불쌍해요. 맞아요. 참 불쌍해요. 나 자체도 지도할 때는 몰랐어요. 왜? 내 생활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치 조직이 책임자지 않아요. 모르고 계속 강압적으로 좀 이렇게 밀기도 하고 투쟁도 하고 이랬는데 내가 그 어느 날인가 덕벌지게 공부를 한창 하는 애들이 단에서 몰아주고 분단에서 몰아주고 선생님이 몰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떨기야까지 나가요. 공부 못하고 나가요. 어디 가도 없죠. 집이 못 사는데 어디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애 주스라고 공부에 여기 있고 바철이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거 덕볼 때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라의 흥망 문제를 좌우하는 우리 북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때 생각했을 때는 그 원망스러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그걸 못 가져와서 그래서 내가 오히려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학교 다닐 때 내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못 내니까 난 수령님한테 이렇게 이바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년단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붉은 넥타이를 날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정말 며칠 조사받으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가장 어려운 질문, 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 꿈이 뭐예요? 라는 말이에요. 한 번도 꿈, 뭐 희망,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 아이들이 당황해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양수혜 씨가 하셨던 일이 뭐였다고요? 제가 19살 때부터 그 갱도 건설을 했습니다. 갱도라는 게 어떤 갱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포가 들어가는 갱도인데요. 그 땅굴이라 하면은 아마 제일 쉽게 이해할 겁니다. 19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갱도 건설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세요? 나이 아가씨 때는 그 입당하는 게 제일 멋져 보였어요. 여자로서는.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입당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그때 선택을 한 거예요. 갱도에 가서 입당하려고? 네. 원래는 군부대에서 해야 되겠으나 공병국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그런데 민간인까지 동원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다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뭘 어떻게 깨는 거예요? 뭐 폭탄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일제 강점 시기에 쓰던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 압축기가 이제는 오랫동안 되다나니까 그게 기계가 다 노화가 돼가지고 마모가 돼서 압축기가 바람을 잃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2인 1조로 들어가서 한마질로 종을 돌려서 손으로? 네. 손으로 깨서? 네네. 그거 한마질을 하는 거예요. 수를 막아내고 계획을 140%로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한마질 힘으로? 그래서 그 구간이 5m, 10m까지 들어가면은 그걸 발파해요. 와 이게 듣기만 해도 남자한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그 수혜 씨는 거기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여자들은 주로 한마질을 해요. 8시간. 한마질이요? 예. 여자들 이렇게 끌고 나온다는 줄 알았어. 아니 뭐 밥을 하거나 뭐 옷을 맞춰주거나가 아니라? 예. 남자들은 다 군대 나가고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여자들이 80%예요. 일을 하는 게. 여기에는 그 전기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스등을 켜고 들어가요. 더욱이 문제는 그 가스의 그 가스 냄새 그리고 화약 냄새 있잖아요. 발파하게 되면은 그 화약이 빠지기 전에 들어가서
그 버럭을 치워야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석탄 가루 같은 거는 세척이 돼요. 알코올로 세척이 되지만 이 돌가루는 세척이 안 돼요. 몸에 다 굳어져요.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요? 예. 가스 빠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빨리빨리라는 게 북한에서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그것 때문에. 예, 구호가 속도전, 전격전, 선멸전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저는 지금 진짜 놀란 게 이런 얘기들을 담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나의 일이었던 것처럼 말씀을 그렇죠. 하셔서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80%가 여자들이라는 것도 너무 놀랍고 원래 북한에서 여성들이 건설 일을 많이 해요.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돌격대도 여자가 한 40% 정도 여자가 그렇게 많아요? 네,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마질하고 여자는 기본 정대를 많이 잡았고요. 소자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하마를 흔들러요. 흔들게 되면 그 새 오하마가 오다가 손을 쥐고 바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깨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손이 이렇게 까그러지잖아요. 다 가로댔잖아요. 뼈가 아프지 않아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다음 아프고 그 안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마질 할 때 노래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수를 안 하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박자를 맞춰갖고 여자하고 남자가 호흡을 맞추려고 정다운 동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도 건설을 해요. 여자들이. 여자 돌격대가 딸이 서가지고 실제로 그 건설장의 처녀들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자기 직장이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이런 아파트 건설이 지금 과제가 나왔으니 직장들마다 너희 처녀들 집단에서 방직 공장, 그다음에 미용사들 몇 명씩 뽑아가게 되면 거기서 심약한 사람들이 뽑혀온 거예요. 맞아, 뽑혀서 맞아. 애들이 낙담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과 같이 일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여자들끼리 어떻게 아파트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부르는데 여자 남자가 뭐가 따로 있냐?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여자도 당당하게 떠매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가장 언제 보람되느냐? 내가 누군가의 머리를 찢어주고 볶아주고 해서 보람되는 것보다는 내가 지은 아파트를 지나갈 때 얼마나 보람이 되느냐? 이게 당에 키운 우리 청년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마음가짐이 아니겠나? 아 진짜? 이거 얘기만 들어도 진짜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냥 온갖 위험에 다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하시면서 위험했던 순간 없으셨어요? 많았습니다. 그 폭약을 장기 재우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일을 그건 발파공이 따로 있는데요. 그 발파공이 따로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경력 있는 분이 자기가 발파를 하겠다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반에서 석수가 떨어져요. 이게 물이 떨어지다 나니까 도화선에 이게 젖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라이터 불로 하나하나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타는 선이 어느 정도까지 이걸 감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불을 붙이고 나오는 순간에 나는 사다리를 타고 먼저 빠져나오고 이 사람이 뒤로 따라 나오다가 옆모습에 이게 전부 다 이게 돌 파편에 맞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 어떡해 너무 겁이 질려가지고 보는 순간에 이 머리서부터 이게 피가 쫙 흘러나오고 이게 돌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중대부에 들어가서 사람 지금 다쳤습니다. 지금 발파하다가 발파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님이 와서 그 사람을 차에 태워서 병원에 후송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치료 끝나고 다시 현장에 왔어요. 잔인하다. 진짜 잔인하다. 와. 진짜 너무하다. 이 사람도 충성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에다 뼈를 묻겠다. 저는 여기에서 한 몸을 바치겠다. 그분도 역시 남자분이기 때문에 입당을 결심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결국 입당 못하고 병만 남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쳤을 텐데. 네. 이분이 충성심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절박한 입당을 하지 않으면 또 내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아버지는 왜 비당원인가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맞아. 예. 진짜 말도 안 돼. 저희 언니는 이제 6.18 돌격대에 지원을 했거든요. 사촌 언니인데. 근데 이 언니가 이제 그 발파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돌이 날아와서 이제 머리 맞아서 이제 그 사상하는 그런 사고가 나졌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이렇게 죽음이 있으면서도 그 국가에서는 그걸 보상이라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죽었다라는 그런 전사증 같은 게 하나만 이렇게 오더라고요. 진짜로 억울하게. 그래서 북한에 이런 구호가 생겼어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
자체가 네가 먼저 앞장서라. 위험한 길에. 앞에서 내 동료가 죽는 걸 보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그걸 말도 안 되는 구호가 이게 만들어서. 옛날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요즘도 그럴 수 있다는 지금도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돼요. 인권 문제가 심각하네 진짜. 갱도에서 몇 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예, 3년간 갱도 일을 하였고 또 제가 파라티푸스라는 병을 또 앓게 되었습니다. 와. 그 병을 앓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때 또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허약한 몸으로 저는 란강도 그 배감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감자를 캐면서 보리, 밀, 보리 이런 걸 주워가지고 그걸 팔고 그거 장사 미천으로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 그곳에 있던 한 여자를 통해서 그 중국에 가게 되면 그 장사 미천을 마련할 수 있는데 하루 일당 5원을 인민폐 5원을 준대요. 그래서 그 5원을 벌기 위해서 탈북을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 날 원래 탈북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때 그 브로커가 그러는 거 4일 날은 날짜가 안 좋으니까 다음 날에 건너가자 해가지고 그 흥암이라는 곳에 연거푸 굴간이 3개가 있어요. 네. 그 지나서 열차가 앞으로 기우는 감이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열차에 기차 그 대가리 하나, 그 빵통 하나 달았는데 안에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타지 못해가지고 저는 열차 위에 올라가 탔어요. 천정 위에. 전기인데 붙으면 죽는데. 예, 천정 위에 올라가 탔어요. 올라가니까 거기도 너무나도 사람이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옆에 겨우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열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열차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그 나 데리고 가는 그 브로커가 이게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차단이 된대요. 이게 차단되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을까 조금 정신이 들면서 팔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팔이 이렇게 부어난 거예요. 이게 옷을 입은서 이거 벗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러진 팔을 붙잡고 다음 날에 강을 넘었어요. 100리를 걸었어요. 서저녁에 건너서 새벽까지 그냥 걸었어요. 그 물을 건너다 나니까 바지가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 추운 날에 바지가 얼어가지고 부득부득 걸을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요. 누가 볼세라, 누가 두를세라 이 소리가 나니까 어디 차가 오면은 바로 막 튀어서 엎드려 옆에 어디 사정 없어요. 엎드렸다가는 일어나 차가 지나가면 다시 걷고 또 엎드렸다 차가 오면은 또 엎드렸다가 또 다시 걷고 이렇게 해서 하령까지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인가 북한에서 열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18명, 부상자는 38명 이렇게 바로 뉴스에 나오고 18명이 죽은 거예요? 네, 사망자가 18. 한 빵통에 그만한 사고는 대형 사고예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이제 TV에서 나올 정도로는 엄청난 큰 사고였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부상될 때 보니까 그 열차 빵통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그걸 안 치우고? 치우진 못했더라고요. 아무튼 열차 사고가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리면은 40km 넘게 걸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차로도 한참 가. 치료는 받으셨습니까? 치료도 못 받았지요. 왜냐면 제가 그때 저 임신 매매꾼들한테 팔렸는데요. 어머나. 그분들은 제가 다쳤다는 말을 안 해요. 안 사갈까봐. 네,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요. 우리를 팔면서. 그 가격이 떨어질까봐 다친 상태를 이야기 안 한 거예요. 돈을 덜 받을까 봐 그러네. 예. 나이도 어리고 키도 크고 인물도 이쁘면 가격이 올라가요. 어떻게 사람을... 아니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스토리가. 한 줄 만에 이 사람 너무 아파하는 이걸 보니까 저도 이거 아프다고 이렇게 인상 쓸 수밖에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도 못 자고 하니까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 CT 촬영하니까 이게 선명하게 금이 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킵스하고 그리고 약을 먹고 그리고 40일 만에 또 잡혔어요. 왜요? 그 주민 신고로. 그래서 이 킵스 한 상태에서 제가 북송됐어요. 그럼 그때가 처음 북송? 네, 1차 북송이에요, 그게. 제가 병원 가고 하면서 소문이 난 것 같네요. 그때 막 북송이 엄청 많이
됐어요. 예, 이루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 북송에서 제가 그 버이부 안전부 직결서 이런 과정을 걸치는데요. 네. 버이부서부터 그다음부터 매가 시작돼요. 아. 예, 구두발로 뭐 여자 남자 사정 없어요. 우리는 그게 인권이라는 존재가 안 통하지 않아요, 북한은. 그래도 한 번씩 이런 매를 맞을 때마다 정신이 휙휙 나가는 것 같아요. 가서 그때 그래서 2년형을 받았어요, 제가. 2년형? 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55호 단련대라고 여기 한국말로는 교도소나 같아요. 교화형이에요, 그거는. 거기에서 그 65kg 몸무게가 25kg가 됐어요, 제가. 몇 킬로요? 25kg. 25kg. 25kg? 네. 25가 빠진 게 아니라 25kg 면 25. 이 영양 실조가 와가지고. 25kg 수가 있어, 사람이? 25일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예. 2년 동안 40kg가 빠진 거예요. 뼈만 있는 거죠. 네. 팔은 여전히 이제 다친 상태에서. 네. 근데 이거 치료가 없어요. 반역자인데 약도 안 주고요. 제일, 예. 약 있어도 안 주는 거. 안 줘요. 반역자인데. 지금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 근데 여기 이만갑 식구 중엔 우리 순실 형님이 북송을 네. 9번을 제가 8전 9기로 10년 동안 8번 북송당하고 9번째 만에 왔죠. 살아있는 게 신기하구나. 진짜.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온몸을 뺏겨보면 잔등에 막 고문하면서 낫으로 찍은 자리 있고 손바닥 코바늘로 다 찢어버렸고 여기 그 불갈구리로 다 찢어놨고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조선시대나 하던 네. 거문이에요 참. 얘기만 들어도 하루가 너무너무 끔찍했을 것 같은데 북송을 3번 당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2번도 이런 고생을 또 하셨던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형을 다 채우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에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애를 보고 그리고 바로 애만 보고 가족은 못 봤어요. 아, 애기는. 네. 엄마도 못 보고 언니도 못 보고 동생도 못 보고 그냥 다시 또 재탈북을 시도한 거예요. 그 몸으로? 네. 숨어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쵸. 신분이 없이 사는 게 그쵸. 조마조마하고 언제 또 잡혀나갈지 모르니까 내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려면 이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네. 또 한국행에 우리 4명이 시도했는데요. 네. 그때 두 번째 또 잡혔어요. 정말 또 그 브로커가 예.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인신매매 그리고 마약 그리고 우리를 한국에 보내는 이런 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약에서 이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부른 거예요. 진짜 억울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잡혀나갔어요, 제가. 잡혀나갔는데 가다가 밤에 밤 10시쯤 돼서 열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아, 그러니까 손발을 묶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도. 네, 화장실에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바로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만은 살 길이지 않아요. 무조건 나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이거밖에 더 없었어요.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거는 사실 우리는 영화에서나 하나 보는 거 장면이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열차가 천천히 갔어요. 60km를 달렸어요. 60 빨라. 빠른 거예요. 60km에서 뛰어내리면 크게 다쳐. 그러면 2차 북송이랑 3차 탈북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고. 그러네. 네네네. 질문 드리기도 죄송한데 그러면 3차 북송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한국행을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한국에 가야 되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나는 실패 안 한다. 어떻게 하나? 네 죽나 내 죽나 보자. 누가 이기냐? 나는 무조건 한국 간다. 이러고 또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잡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 40일간 그 깜방에 있었는데 중국 깜방. 예, 중국 깜방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끌려가서 이제는 3차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무조건 나는 교수형.
아, 이렇게 3차 북송 위기에 놓인 수혜 씨가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선택한 물건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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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칫솔인데요. 칫솔로? 네. 아니, 수혜 씨, 이걸로 어떻게 탈출을 하신 거예요? 저 칫솔대를 제가 삼켰습니다. 삼켰다고? 어떻게 삼켜요? 네. 상상이 안 되죠. 저걸 끝에 그 위에를 딱 끊었어요. 두 번을 부러뜨려서. 예. 끊어서 그 밑에서부터 삼켜요. 이걸 처음에 급하게 하다 나니까 목구멍을 찔러버렸어요. 찌르니까 이게 피를 토하면서 피가 막 솟구치는데 막 뜨끈뜨끈한 이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때 너무 급해가 당황해가지고 변기에 피를 막 쏟아붓고 그래도 난 이 순간을 지나면 안 되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목을 세우고 이걸 손가락으로 밀어 넣었어요. 내가 무조건 한국에 가야 되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나는 실패 안 한다. 병원을 가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하나 더 삼켰어요. 두 대를 삼키니까 이게 꽉 매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더욱이. 가슴을 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 어떡해. 그래서 경찰들한테 나 이게 칫솔대 삼켰으니까 병원에 가서 이거 봐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이런 자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여기 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다. 예, 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공안에서는 바로 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로 북송시켰어요. 네.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 네. 그러니까 또 넘어가서 저는 삼켰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럼 어떡해? 그리고 그냥 이게 아파나는 거예요. 한 번씩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날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꾹 참으면서 너무 아파하니까 너 이간나 너 돈을 삼켰지? 돈을 먹었지? 돈을 먹은 줄 알고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준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난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아닙니다. 돈 안 먹었습니다. 없습니다. 돈 일전도 없습니다. 꼭 참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는 이거 또 수술 이거는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가 보다 했는데 다행히 내 몸 속열로 이게 녹아내렸대요. 어머나. 자, 어쨌든 3차 북송을 당했어요. 네. 그럼 또 이제 단련돼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 인연형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한국형을 시도했어요. 한국형 정치범인이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탈출했어요. 그러면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신분을 위장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한국 사람이 아니라 무산 사람이 신분을 내가 도용했어요. 예. 그나마 북한은 컴퓨터가 없이 정보화가 안 돼요. 그나마. 정보가 안 되니까 내가 저 무산군 김영실 나이는 몇 살 그 인적 사항을 대강 적어서 냈어요. 근데 나는 확인이 안 되니까 3번까지 확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 있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확인이 됐어요. 그나마 그래도 확인이 돼서 진위지에서 무산까지 갔어요. 네. 가서 또 호송 도중에 또 도망쳤어요. 그게 4번째 탈출인 거죠? 네. 야, 최고다, 최고. 영화 같아. 어차피 죽기 살기니까. 죄송합니다만 예. 잡히긴 잘 잡히는데 도망은 또 잘 가시고. 신고 잡히기도 잘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빠져나와서 또 안 잡히고 또 탈북해요. 네, 그게 마지막 탈북 이렇게 성공해서 한국까지. 이 자리까지 계신 거예요. 박수 한번. 이만갑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해보셨어요? 네, 제가 뜨개질을 좋아해요. 뜨개방을 4년간 했고 지금은 세탁소 운영해요. 세탁소 운영을 하시네요. 예. 제가 지금 놀라운 게 해머를 잡았던 분이 원래는 이게 뜨개질 네. 솜씨가 있던 분의 손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유학을 하려고 탈북했다는 얘기 전 처음 들었거든요. 김일성이 얘기했죠. 개인에게는 개인의 운명을 개척할 힘이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너무 흥분되고 정말 국가가 인정하는 인재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꿨는데 학교에 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친구들이 너희 아빠 뭐 하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 다른 각 지역에서 왔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너는 누구의 아들, 너는 누구의 딸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빠 노동자야라고 되게 순수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가 왜 감히 여기 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유학을 생각할 정도로 위험한 탈북까지 할 정도면 좀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수학교 때부터 매 학기마다 최우등을 해서 우와, 대박이다. 매 학기마다. 친딸이네. 열심히 해서 일중학교라고 네, 가게 됐어요. 그 일중학교가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 외고나 뭐 특목고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어점을 혼자 받아서 막 벽보에 빨갛게 이름이 실리기도 하고요. 와, 만점. 그 오빠도 저랑 같은 일중학교에 다녔었는데 전국 학과 경연에 가서 2등을 하고 신기하다. 수제네. 오빠가 학교에서 별명이 에디슨이라고.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진짜 똑똑했었나 봐. 얼마나 똑똑했길래. 동생 별명은 뭐였어요? 저는 에디슨 동생. 에디슨 동생. 애동이죠. 애동. 애동이다, 애동. 에디슨 동생. 애동. 예. 저도 사실 충분히 했었어요. 네. 공부를 했는데 오빠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비교가 되는 거죠. 저희 오빠도 일고중 나왔거든요. 저도 지금 그 주옥 씨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럼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완성품이고 하나는 83이야 이렇게. 하나 뭐라고? 이게 뭐야? 83이 뭐냐면 저렇게 불량 제품인 거죠. 그거 같은 옷만데 오빠는 완성품이고 나는 왜 83이네요. 나도 잘했는데도. 저도 일중학교 졸업생이에요. 일고. 저는 본인 얘기죠. 오빠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구역 일고고 구역 일고는 약간 좀 낮은 그러니까 일고긴 일고인데 시일고보다는 좀 낮아요. 근데 공부 분위기 자체가 공부를 위한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일반 학교 애들은 그냥 목표가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오자 이건데 일고등 애들은 대학 못 가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게 세뇌가 되어 있어요. 걔네는. 그래서 저희도 학교 때도 어떤 애들은 그 담임하고 그다음에 학교 부모, 학부모하고 이렇게 뭐 1대1 계속 매일같이 전화를 해요. 어느 애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무슨 과목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 그에 맞는 과외를 또 붙이는데 과외쌤은 그 일고 졸업하고 명문대 입학한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이 과외쌤으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집에서 정말 씩씩을 해요. 그 과외해주는 집에서 씩씩을 하면서 저녁에 그 새벽까지 공부하고 또 쌤은 또 대학에 가고 얘는 또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1등 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진짜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북한에서도 그 우리 드라마 스카이캐슬처럼 막 이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서로들 막 눈치 싸움하고 엄청난 경쟁. 완전. 입시 코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인공수제와 자연수제라고 나누는데요. 수제. 네, 인공수제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공부까지 잘하는 친구들이고요. 자연수제는 약간 저희 오빠 같이 정말 노력으로 공부를 잘 했던 친구인데요. 인공수제 같은 친구들은 정말 유치원 전부터 뭐 학교를 마치고 개인 교습을 받고 끝나면 또 기타 선생님한테 가서 기타 연습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학생회관에 들러서 농구 훈련을 하고 농구를 왜 하는 거예요? 체력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쉬는 게 아니고 가서 그동안 숙제 과제를 다 하고 악기를 대박이다. 다 연주해보고 애야 잘 수 있다고. 피곤하다. 이게 보통 남한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전 세계에서 사교육 열풍 입시 경쟁은 남한만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북한도 이랬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같은 핏줄이긴 하네요, 진짜.
그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급이 고착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력갱생으로 살다 보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생계형 탈북이 많았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탈북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중국을 통해서 한국 비디오물들을 접하다 보니까 내 대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만큼은 여기에서 그냥 살게 하지 말자.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탈북을 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지금 무역업을 통해서 일하러 종사하시는 분들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와서 중국에는 국제학교에 보내가지고 애들을 거기서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엄청 많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 단동 지역 그다음에 이쪽 상해 쪽 이쪽에 가게 되면 북한에서 넘어온 자식들이 공부하는 국제학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강윤 씨 같은 경우에는 금성학원을 다녔다고요? 네, 금성학원을 3년 동안 다녔어요, 제가. 대단하다, 진짜. 초등부를 다녔는데 그때 4학년 때까지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차출돼서 거기서 또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공부를 굉장히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갔더니 막 시험을 봤는데 한 2, 3분간 고난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금성학원 가서는 제가 128명 중에 막 57등하고 68등하고 막 이렇게. 와, 다르다. 세구나. 세다. 그 금성학원에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인물들이 있어요? 졸업생 중에? 제가 초등부를 다닐 때 김정은 부인 이설주가 전문부에서 졸업 단계였어요. 그러면 강윤 씨는 인공파예요, 자연파예요? 저는 자연파였죠. 자연파. 인공파들은 아빠가 뭐 공군 사령관 막 이런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막 차 타고 가서 문까지 열어주진 않은데 막 금성학원 인공파들은 거의 보면 택시로 막 데려다 주고 막 엄마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혼내기도 해요? 걔네는 혼나는 적이 없어요. 걔네가 혼내면 혼냈지만 혼나는 적이 없어요. 혼내면 혼냈지만 혼나는 적이 없어요. 걔네가 왜요? 완전한 갑질이잖아요, 진짜. 한 3명인가 이렇게 굉장히 세력이 센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는 수업 빠져도 안 혼나고 벅도에서 막 소란을 펴도 안 혼나고 정기적인 시험을 보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시험지를 걷는데 걷다가 이 백 지내하고 야 너 안 썼어? 하고 뭐 이러다가 뒤를 딱 보면 뭐 $100짜리가 붙어 있으면 막 아 많이 잘 썼네 막 이러고 막 받는다는데 얘기까지 썩었어.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대학교 잘 안 나오는 친구에게 졸업증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이 친구도 와서 시험을 안 봅니다. 맞아요. 시험을 안 보고 성적을 싹 올려주고요. 그러고 뭐 시험지가 매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주옥 씨 어때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는 제가 다닐 때는 더 심해졌죠. 편화가 되고 거의 상식으로 통하는 거라서 예중학교가 명목상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몇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몇 명은 최대한 살려두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돈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증이나 시험지에 다 가격이 있어요. 왜? 어느 대학은 얼마, 어느 대학은 얼마, 맞아. 뭐 심지어 검찰은 얼마, 직위도 다 살 수 있고 가격이 이제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아니 제가 궁금한 게 혹시 그 금성 그 학원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꼬마 과제를 합니까? 네, 제가 일반 학교 다닐 때는 막 충성자금이라고 하면서 뭐 1,000원 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도색감 사야 된다 뭐 이러면서 꼬마 계획을 한 달에 10,000원 이상은 냈어요. 내는데 금성 학원에 갔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내요. 하나도 안 내고 왜냐면 세력이 좀 강한 사람들이 막 혼자 살아서 모래 몇 톤, 뭐 세멘트 몇 톤, 뭐 도색감 뭐 이렇게 다 내는데 일반 학교보다 돈 내는 건 없는데 이렇게 애들이 따라가는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 이거 별게 다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야 토끼 가죽. 일고등도 사회분공이 있는데 사실 제가 다닐 땐 또 조금 더 최근이잖아요. 지도원 선생님께서 오셔서 토끼 가죽 몇 개, 파병 몇 개인데 토끼 가죽은 2,000원, 파병은 얼마해서 이번에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돈으로.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네, 돈으로 하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것 외에 학교가 돌아가기 위해서 학교 측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지도원 선생님들이 부모님에게 다이렉트로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학교 기와를 갈아야 되니까 통나무 뭐 이렇게 해라. 학교를 새롭게 뭐 보수공사 해야 하니까 세상에. 뭐 얼마나 달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해마다 계절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안 하면 그렇지. 미움 사는 거죠. 요것만 확인하고 갈게요. 그러면 정말 천재야. 이거는 뭐 집안도 없고 뭐 하지만 정말 이건 천재야. 누가 봐도 1등 계속하고. 그러면 성공하고 대학 가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졸업했으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대학 졸업하는 걸로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대학 졸업하고 간부가 될 때까지도 부모들이 백이 있어서 밀어줘야지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개천에서 형 절대 안 나요, 네. 북한도. 전주옥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 교육열은 대단했어요. 네, 교육열 하면 저희 부모님이 빠질 수 없는데 사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오빠가 그렇게 공부를 잘 해서 그렇죠. 막 전국에 2등도 먹고 했는데 그럼에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빠가 되게 저희 지역에 유명한 명문대 교수님의 컴퓨터를 접하게 됐는데 그 컴퓨터에 엄청난 이과 서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서적이 한국 서적이었어요. 근데 공대생인 오빠가 그걸 보기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많은 과학 서적들을 네, 그래서 오빠 컴퓨터에 이렇게 옮긴 거예요. 몰래? 몰래. 근데 그 양이 정말 방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트북을 들고 다니다가 불순독함을 단속하는 백공구 상무라고 맞다. 백공구 상무에 악명 높은 백공구를 등록되지도 않은 노트북에 엄청난 한국 서적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오빠는 1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죠. 그러면서 정말 아빠 엄마가 일생 벌어들인 모든 재산을 다 썼고 그러면서 되게 오빠가 되게 많은 걸 느꼈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그 서적이 불순한 것도 아니고 순수 과학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냐. 정말 여기에서 사회의 가망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걸 이렇게 체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취소를 받으면서 이 땅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확실하게 굳히게 됐죠. 잘했어. 이게 미래를 위한 것도 있고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도 있지만 탈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사실 부모님과는 다시 언제 볼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딱 마음먹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때 준비하는 과정이나 탈북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 가족에서는 우린 다시 만날 거야 라는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고 나중에 우리 꼭 만나라고 했죠. 근데 그럼에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으면 각오해야 한다 라는 것. 또 저희가 떠날 때 부모님이 최후의 만찬같이 차려주시고 그때 이변수 돼지고기, 뭐 도루묵이, 과일, 튀김 다 해주셨구나. 다 해주셨네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으신 거예요. 차려놓으시고 오빠랑 저랑 아버님과 어머님께 건강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 술을 드리고 저를 드리고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는 가자 하고 배낭을 메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를 이렇게 다 마지막 포옹을 하고 출입문 밖으로 이렇게 던지시고 이렇게 밀고 출입문을 딱 잠그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있는데 입은 웃고 있고 그러면서 주먹을 이렇게 쥐어 보이면서 막 손을 흔드시면서 잘 가, 너 니네 지금 좋은 데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닫힐 때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정말 제일 힘들 때 힘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청사진같이 마음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닫힐 때 그때까지 아빠도 안 오셨는데 저기 안쪽에서 아빠가 되게 조용하게 우는 소리가 이렇게 확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막 저희가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서 또 어떡하겠어요. 이미 떠난 길인데. 그래서 도강장소에 딱 가서 강을 넘을까 말까 하는데 저기 멀리서 전지풀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저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랑 나랑 망했다 이거. 어떡해. 누가? 아빠 엄마인 거예요. 와. 아빠 엄마도 마지막을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저희가 가는 길에 이렇게 발이 젖을까봐 신발, 패딩 하나, 여벌, 또 달걀처럼 굴러가라고 달걀도 챙겨주시고 하고, 그때도 엄마가 여전히 웃으면서 되게 강인하게 웃으시면서 잘 가라 라고 하셨고, 빨리 가 인젠 라고 하셨고, 우리가 있는 150m 바로 앞에 지금 군인이 3명이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고, 엄마네가 가다가 또 군인이 있으면 사인을 주겠다라고 하셨고. 탈북을 도와줬구나. 그렇게 아빠 엄마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저희도 가자 해서 그래서 강을 딱 넘어왔죠. 그런데 저기 멀리 그쪽에서 얘들아 하고 아빠가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네 하고 대답을 하면 안 되니까 오빠도 입을 막으면서 그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부모님은 아직 북한에 계신 거예요? 오빠 생일날 또 북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 생일 축하구나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오빠가 전화를 받자마자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오빠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라고. 어떡해. 저도 아니 무슨 갑자기 이렇게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 아빠가 폐암으로 병이 생겨서 돌아가셨구나. 네, 이렇게 자라서. 근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실감은 안 나요. 저는 마지막에 아빠한테 대답을 못 해준 게 아직도 가슴에 남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아빠가 엄청난 자식 바보, 딸 바보였어요. 강의 시간에 친구들이 창가를 보라고 하면 창가를 보면 아빠가 막 와서 들여다보고 있고. 아빠가 엄마 같아요. 네, 제가 하교할 때 항상 그 정문에서 이렇게 빨리 가자고 마중 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정말 이게 시간과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아빠의 기억이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와요. 그때마다 정말 달려가서 아빠의 묘소에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러한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정말 엄청난 많은 유언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부탁한 거는 북한의 그 관습상 남편의 3년상까지는 치르거든요. 아빠는 엄마한테 부탁하길 전혀 그럴 필요 없다라고 바로 다음 날로 자녀들 곁으로 가라 라고 했고,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50이 넘어서 이렇게 죽는 게 원망스럽지 않냐? 라고 하니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남편을 잘 공대하는 아내를 만나서 사랑을 했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서 제일 행복하고, 온 동네가 다 아는 수제 같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키우는 게 가장 큰 삶의 의미였고, 어두운 북한에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미래가 보장된 그런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모든 걸 이룬 아빠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다 라고 하시고, 그래서 원하는 게 없다라고. 다 주고 가셨네, 다. 그럼 지금 어머님께서 이제 한국 오신 거예요? 네, 어머니는 2016년에 탈북을 하셔서 네, 그나마 다행이죠. 어머니. 한국에 왔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의 바람과 저희가 탈북 동기는 공부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왜 공부를 해야 할까 생각하니까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 행복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런 사람이 저뿐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게 3만 명 탈북민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다. 그러고 내 주변 사람의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가 항상 제 목표에서 떠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북한 인권 전문가가 되고 싶죠.